파트 5 챕터 1 성인학습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인학습은요, 말 그대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학습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학습 과정을 포함을 하는데 이 성인학습자의 특성에 대해서 틀린 것은 이라고 문제가 종종 출제될 수가 있어요. 자, 심리적인, 사회적인, 신체적 특성이 있는데 자, 우리도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대부분 성인이잖아요. 어때요? 자기중심적이죠? 내향적이고 조심성이 많아요. 경직된 성향을 보일 수가 있고 학습에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해온 경험이나 이런 선입견, 자기 주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익숙한 상황과 도구를 활용해서 친숙함을 제공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좀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촉진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로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특성인데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뭐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 생활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의 뭐 일원일 수도 있다 보니 이런 사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요구되고요. 학습 또한 이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그리고 신체적인 건 육체적인 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체 기능이 일부 약화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각 능력과 학습 속도의 저하를 고려를 해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설계해야 됩니다. 자,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방법은요. 단순한 암기식은 좋지 못해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양한 학습 도구와 방식이 좋고 다양한 경험을 존중을 하고요. 복습할 수 있도록 요약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실무와 유사하게 조성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인 교육자 같은 경우 이러한 특성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성인학습 이론 엔드라고지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리스어 성인과 이끈다, 지도한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성인의 학습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성인 중심의 학습 이론을 바로 엔드라고지라고 합니다. 이 이론은요, 성인은 아동과는 다른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자기주도적이고 경험을 기반으로 학습하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자, 구성주의라는 것도 나오는데요. 학습자가 지식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좀 능동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바로 구성주의입니다. 새롭게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타인과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을 함께 구성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이는 개인이 축적해온 과거의 지식과 경험에 기반을 합니다. 그리고 관점 전환 학습과 개조주의 학습에 대해서 가끔 문제에 출제가 되거든요. 관점 전환 학습은 성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념, 태도, 가치관,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고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관점을 변화시키는 성찰 중심의 학습이에요. 핵심 요소는 비판적 성찰, 경험의 재해석, 반성적 사고입니다. 자, 개조주의 학습은요. 관점 전환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성인 학습이란이에요.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관점이 이렇게 있으면 관점 전환 학습이 있으면 개조주의는 좀 더 클 수 있겠죠. 관점 전환 학습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성인 학습 이론이고요. 흔히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라고도 불립니다. 행동주의. 자극과 반응, 보상과 처벌을 통해서
특정 행동을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변화시켜서 개조시키는 거죠. 예. 학습자 내면보다는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행동의 변화에 중점을 둡니다. 핵심 요소는요. 자극, 반응, 보상, 처벌입니다. 네, 콜브의 경험학습 이론이 있어요. 미국의 심리학자 콜브가 개발한 이론인데요. 학습은 경험과 반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한 사람이에요. 단순히 정보를 듣거나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반성하고 성찰해서 지식과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뭐라 그랬다고요?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반성하고 성찰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경험학습 모형 4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 구체적인 경험, 2단계 관찰 및 반성, 3단계 추상적 개념화 능력, 4단계 적극적 실험 능력이라고 4단계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쉽죠. 학습 전 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타인의 통제 없이 어떻게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거고요. 그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지는 거죠.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습자는요, 자기효능감이 높고요. 내재적 동기를 지니면서 자율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파트 5, 챕터 2, 교육훈련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육훈련은 조직 구성원들이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직 차원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학습 활동을 의미를 합니다. 자, 교육훈련이 필요한 이유는요. 이직률 감소되고요. 인재 육성, 조직 내 업무의 다양화 및 전문화가 가능하고 기업 간의 심화된 경쟁에 대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노동력 부족과 인력 절감 현상에 대비할 수가 있고요.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의 그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죠. 그리고 신기술의 발전과 산업 형태의 변화에도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교육 훈련의 목적 볼까요? 기업 측면과 직원 측면이 있는데요. 예. 쭉 읽어보시면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네, 다음 교육 훈련의 종류. OJT, OFJT 들어보셨어요? OJT, OFJT가 있는데요. OJT는 온더잡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직장 내 교육 훈련을 말하고요. 직장 외 교육 훈련은 오프, the job training입니다. 네. 보통 이제 OJT가 좀 시험에 자주 나오긴 하죠.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면 직원이 실무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우는 거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가 있고요. 즉각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실습형 교육 훈련 방법이에요. 장점과 단점 보시면 비용과 시간 절약되고요. 실무 중심 교육 가능하죠. 이해도가 증가되고 협동력이 강화되고요. 종업원의 동기유발 자극되고 능력 수준에 따른 현장 맞춤형 훈련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옆에서 이제 상사가 가르쳐주는 거다 보니까 다수의 직원을 동시에 훈련하기 어려워요. 상사와 환경이 훈련에 부적합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죠. 교육 담당자의 역량에 따른 또 차이, 상사에 따라서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가르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는 점 잘 체크를 해보시겠습니다. OFJT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 훈련 방법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쭉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여기서 역할 연기법, 롤플레잉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 업무 현장과 유사한 시나리오를 설정을 해서 직접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네,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몰입도가 있고요. 고객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증대될 수 있죠. 네, 그리고 브레인스토밍도 좀 들어보셨죠? 구성원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상호 토론을 통해서 창의적인 해결이나 개선안을 찾는 집단 토의 기법을 말합니다.
훈련 대상자에 따른 교육 기법도 시험에 가끔 출제가 돼요. 신입사원일 경우, 작업자일 경우 교육 기법이 달라지는데 신입사원은 일단 조직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무에 대한 흥미 유도가 필요하죠. 동기부여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응을 하려다 보니 일반 지식이나 규칙 및 규범, 그리고 역할과 행동 및 조직 생활의 협동 의지를 제고시키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매너 교육 이런 게 필요하고요. 교육 기법, 바로 멘토링과 강의식 방법이 있습니다. 자, 작업자는요, 상위 관리자로부터 지시받은 그런 직무에 성공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교육 기법으로는 실습, OJT, 직업학교 훈련 및 대학 위탁교육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자분들이신데요. 관리자분들은 기업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고 부하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을 하죠. 그리고 관리자도 이제 하위이냐, 중간이냐, 최고 경영층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하위 관리자는 작업 지도라든지 작업 방법 개선, 직장 내 인간관계, 기술적 능력에 대한 교육이 해당이 되겠고요. 중간 관리자는 비교적 광범위한 경영 문제 취급, 경영 원칙과 관리자로서 필요한 관리 기술 지도, 인간관계 능력에 대한 교육 등이 해당이 돼요. 그리고 최고 경영층 볼게요. 최고 경영층은 경영의 개념적인 능력에 대한 교육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교육 기법으로는 감수성, 사례 연구, 모의 훈련, 역할 연기, 행동 모델, 세미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파트 5, 챕터 3, 서비스 코칭과 멘토링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칭도 시험에 가끔 나와요. 코칭 많이 들어보셨죠? 상사 또는 전문적인 코치가 피코치와 1대1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의 직무 능력이라든지 태도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교육 훈련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파트너십이에요. 파트너십. 그래서 피코치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달성을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코칭은 지시가 아닙니다.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중시하고요. 학습자의 자발성을 강조를 해요. 코칭의 핵심 목표는 피코치자가 코치를 받는 사람이 스스로 답을 찾고 행동 변화를 통해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네, 코칭의 기본 자세 볼게요. 자기 책임 요구하고요. 업무 성과와 인간 관계에 대해 조화와 균형을 맞춥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하고요. 상호 간의 대화를 잘 이해를 해서 배움의 과정을 갖도록 합니다. 조직 구성원의 행동 변화를 통해 성과 향상을 기대하고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신뢰를 전제로 한 프로세스입니다.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 나와요. 성장을 촉진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인데 다양한 장점과 함께 한계점이 있어요. 일단 한계부터 보면 좀 시간적인 제약이 있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세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죠. 급한 업무들로 지연이 될 수가 있어요. 좀 미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압박이 클 수 있다. 장점이 좀 중요한데요. 직원 스스로를 진실되게 만든다. 탐구하게끔 하죠. 네. 그리고 스스로 좀 질문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전체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게 합니다. 직원의 잠재력 극대화할 수 있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미래지향적이에요.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미래의 변화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촉진하고요. 직원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끕니다. 그리고 관리자의 태도가 좀 부정적일 수가 있어요. 지시에 익숙한 관리자가
파트너십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좀 부정적이다라고 하면 파트너십 자체를 이루기가 힘들 수가 있죠. 그리고 경직되고 좀 저항적인 조직 문화에서는 좀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코치의 역할 중요한데요. 자, 후원자의 역할, 멘토, 평가자, 역할 모델, 교사의 역할이 있어요. 각 내용을 꼭 읽어보고 외우시겠습니다. 다음 코칭 스킬이에요. 코칭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인데 질문, 경청, 직관, 자기관리, 확인 스킬입니다. 이러한 스킬들은요. 대상자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효과적인 성과를 얻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죠. 네. 질문은 아실 것 같고 경청도 아실 것 같고요. 직관 스킬 볼까요? 숨겨진 감정이나 의도를 포착하고 핵심 문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하죠. 자, 코칭의 순서입니다. 일단 관찰을 합니다. 주의 깊게 살펴서 핵심 메시지를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 경청을 해요. 말을 끝까지 들으며 신뢰를 형성하죠. 그 다음 질문을 합니다. 질문 중에서도 폐쇄적인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폐쇄적인 질문이 아니라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서 B코치의 통찰과 자각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죠. 네,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재확인함으로써 신뢰 쌓도록 하죠. 그 다음 제공입니다. 쭉 이렇게 확인을 하고 적절한 피드백이나 정보, 격려를 제공을 해서 B코치의 행동 변화와 성장을 촉진합니다. 예, B코치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역량 문제, 능력, 자원, 태도, 문제 구성이에요. 예.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GAPS도 이 독립적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GAPS 뭐냐? 바로 이렇게 줄인 거거든요. 자, 목표 설정, 현재 진행 과정 평가, 다음 단계 계획, 변화 행동 지원을 GAPS라고 해요. 자, 이 모델은요. 개인이나 직원의 성과 및 역량 향상을 위한 코칭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목표 설정부터 현실 진단, 문제 분석, 해결책 도출까지 논리적인 흐름을 통해서 자기인식을 높이고 실행력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코칭 도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성과와 목표 사이의 갭을 분석을 하고 이를 좁히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이 돼요. 예,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와 있어요. 자, 목표 설정부터 볼까요? 목표를 명확히 정해야 하는데요. 스마트 원칙에 따라 목표를 설정합니다. 자, 스마트 뭐냐? 구체적인 목표인가? 측정 가능한가? 달성 가능한 목표인가? 현실적이면서 결과 지향적인 목표인가? 시간 제약적인가? 혹은 정해진 시간에 달성이 가능한가를 이제 스마트 목표 설정이라고 해요. 네. 여기 나오죠? 또 앞자만 딴 이것이 스마트한 목표 설정입니다. 예, 그리고 질문하기. 특정 질문이 아니라 확대 질문을, 과거 질문이 아니라 미래 질문을, 부정 질문이 아니라 긍정 질문이고요. 폐쇄형이 아니라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질문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죠. 예, 그리고 경청하기, 말하기가 있어요. 다음 현재 진행 과정 평가. 예, 분석하고 피드백하는 거고요. 다음 단계 계획 어떻게 할지, 목표를 수정할지, 더 많은 자원을 활용할지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변화 행동 지원입니다. 네, 필요한 지원을 제공을 하고 실천을 이제 강화하는 이러한 단계가 있어요. 네, 이 구성 요소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꼭 외워두실게요. 자, 그로우 코칭 모델이 있어요. 무엇이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체계적인 코칭 프레임워크예요. 코칭을 받는 사람이 목표를 정하고요. 현재 상황을 분석을 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 실행을 세울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말합니다. 네. 목표 설정, 현실 파악, 그리고 대안 탐색, 의지 및 실행 계획 확인이에요. 네. 자, 이 부분은 이 설명적인 부분도 꼭 체크하고 한번 외워두셔야 돼요. 네. 다음 상황별 서비스 코칭 스킬입니다. 자, 픽코치가 저항하는 이유도 있어요. 개인적인 저항이 있고 코치에 대한 픽코치의 저항이 있고요. 조직 문화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저항은 불신, 정서적 불편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코치에 대한 것은 코치의 역량이 부족하다라든지 좀 과도하다라든지 접근 가능성이 낮다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고, 조직 문화는 뭔가 자원의 부족, 경쟁 중심, 잘 통합되지 않아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다양한 저항 방식도 있고요. 이랬을 때 코치의 대처 스킬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실게요. 창의적인 접근법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우리가 꼭 부하 직원만 코칭을 하는 건 아니고 상사를 코칭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겠죠. 자, 특징 보시면 모든 구성원이 코칭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상사 또한 부하 직원에게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조직 문화 조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단순히 코칭하려 들기보다 부하 직원이 상사가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방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의 대처 스킬 보면 일단 상사의 마음이 열려 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좀 지시적인 방법보다 제안과 설득 형태가 좋겠죠. 그리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때 그 중요성과 적절성을 고려를 하고 상사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행동면으로 이끌 수 있을지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사가 마치 스스로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처럼 느끼도록 유도하는 접근법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동료를 코칭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좀 솔직하고 적극적인 소통 중요하고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과 상호 발전을 지향합니다. 코치의 대처 스킬도 우리 동료 간에 이렇게 신뢰관계 형성이라든지 자연스러운 만남, 그리고 상대방이 코칭이 필요한 상황인지 자신을 코치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요. 자신의 경험이나 입장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 서비스 멘토링입니다. 자, 멘토링 많이 들어보셨죠? 네. 멘토링은 지혜로운 스승이자 조언자, 안내자 역할을 했던 인물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멘토링이라는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자, 멘토링의 의미 이 밑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타인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관계 중심적 과정을 바로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자, 멘토링은요, 개인적 및 직업적 성장과 성공을 목표로 하고 지시적 방식이 아니라 조언, 그리고 경험의 공유를 통해서 자발적인 발전을 유도로 하는 겁니다. 1대1 멘토링 말고도 다대다 멘토링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를 합니다. 자, 멘토링을 하는 사람을 말하죠.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나 선배인 경우가 많고요. 멘티에게 정보 조언을 전달합니다. 좀 조직 내에서 역할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인물이에요. 경력 개발에 대한 상담은 물론 심리적, 정서적 지지,
함께 제공을 하는 거죠. 멘티는 멘토로부터 이런 멘토링을 받는 사람이죠. 네, 경력 개발을 위한 멘토링에는 이렇게 있어요. 후원이라든지 노출 및 소개, 지도, 보호, 도전적 업무 부여 등이 있고요. 아까 심리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수용 및 지지한다라든지 상담, 우정 형성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멘토링 효과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멘토의 입장과 멘티의 입장이 있어요. 자, 멘토링을 하는 멘토는 대인관계 역량 향상되고요. 리더십 경력, 새로운 지식과 기술 확보, 정보의 재확인 및 점검 기회, 회사의 인정과 보상이 있는 이런 효과가 있고, 멘티는 좀 폭넓은 대인관계 형성이 되고요. 전문 지식 및 노하우 습득됩니다. 경력 개발과 명확한 진로 설정이 되고 역량 및 자신감이 향상되죠. 그 심리적 안정과 성장을 촉진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직 측면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서는 좀 비슷하지만 다른 이런 좀 질문들이 나와요. 자, 이 4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은 것 이렇게 나오는데 비슷하지만 달라요. 코칭부터 볼게요. 코칭. 개인이나 조직이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네, 도와주는. 목적은요, 스스로 목표를 찾고 성장하도록 돕는 거예요. 수평적입니다. 단기적이고. 그리고 코치가 꼭 해당 분야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어요. 전문가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자, 멘토링 볼까요? 경험이 많은 멘토가 좀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야. 성장과 발전을 돕는 거고요. 비공식적인 장기적 관계입니다. 네, 조언과 경험을 공유합니다. 멘토는 대부분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선배인 경우가 많아요. 다음 컨설팅 볼까요? 예, 전문가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공하는 거고요.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문제 제시를 하고요. 전문가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네. 다음 상담 카운셀링이에요. 좀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거고 개인의 감정, 심리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죠. 좀 정서적인 고통을 해결한다. 과거나 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심리적 문제를 경청을 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파트 5, 챕터 4, 감정노동과 동기부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정노동은 다 아시죠? 고객과 상호작용에서 생긴 그 개인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는 무관하게 조직이 요구하는 특정 감정을 표현하거나 관리해야 하는 노동을 말합니다. 좀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원하는 감정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뜻해요. 보통 서비스직에서 이런 게 많죠. 그래서 감정노동의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직무 스트레스. 예. 직무 스트레스는 업무상에 요구되는 역할이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부담감을 말을 합니다. 예. 자,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는요, 여기서 중요한 게 부정적인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긍정적인 순기능도 있거든요. 네. 어떤 거냐?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는요, 아, 나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서 성공할 거야. 건강한 일상. 창의적인 사고. 나 이거 진짜 해결해야 되는데, 스트레스야.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문제 해결 능력을 촉진하죠. 자, 스트레스의 시작은 어디다? 개인의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요, A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지만 B라는 사람은 내가 왜 그랬지? 거기서 그랬으면 안 됐는데. 동일한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각 개인이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무 스트레스는요, 순기능적인 U 스트레스가 있고 역기능적인 D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꼭
안 좋은 스트레스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스트레스 관리법 이렇게 뚝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동기부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동기부여는요, 개인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심리적 원동력 또는 촉진 과정을 말합니다. 이렇게 동기부여 이론에 대해서 나오는데 욕구 5단계 이론이 있어요. 자, 매슬로우. 인간의 욕구가 5단계의 위계 구조를 따라 발전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매우 중요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더 높은 수준의 욕구를 충족하려면 먼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1단계가 가장 낮아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같은 게 해당이 되겠죠. 이게 충족이 돼야 안전 욕구가 충족이 되고, 이게 충족이 돼야 3단계가 충족이 돼야 되고, 이렇게 단계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존경, 자아 실현. 그래서 이 매슬로우의 이 인간의 욕구 5단계는요, 다양한 방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설명에 대한 건데 어떤 욕구냐, 혹은 단계에 대해서 순서를 설명하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내용은 꼭 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ERG 이론이요. 알더퍼라는 사람이 제안한 건데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 좀 수정해서 3단계로 3단계로 좀 단순화시켰다. 자, 이 3단계 뭐냐? 생존, 관계, 성장 욕구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슬로우의 단계적 욕구 이론과는 좀 다르게 욕구의 단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욕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 좀 섞여 있잖아요. 자기개발, 자아실현, 성취감, 타인과 관계를 맺고 인정받고 싶다. 생존을 위한 좀 기본적인 욕구.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매슬로우는 5단계, ERG는 3단계. 알더퍼. 그래서 알더퍼와 매슬로우의 이론을 좀 비교를 했어요. 알더퍼 ERG 이론과 매슬로우 욕구 5단계는 좀 여기는 단순화 1, 2, 3단계라면 여기서는 총 5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이 있어요. 허츠버그는요, 사람들이 직장에서 느끼는 만족과 불만족이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불만을 해소하는 요인과 만족을 유발하는 요인은 별개이며 각각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으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동기 요인. 직무 자체에서 비롯되는 요인이에요. 충족될수록 만족도가 증가해요. 하지만 충족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불만족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다음 위생 요인입니다. 불만족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요인이고요.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이 발생해요. 하지만 충족되더라도 큰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X이론과 Y이론이에요. 관리자가 직원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구분한 거고요. 직원에 대한 믿음과 태도에 따라서 관리 방식이 달라지고 또 성과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X이론은 좀 부정적인 인간관이면 Y이론은 긍정적인 인간관이에요. 자, 부정적 인간관 X이론인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일을 싫어한다. 가능하면 일을 피하려고 한다. 직원들은 강력한 통제와 명령이 있어야 된다. 책임을 회피하고 명확한 지시를 원한다. 여기에 관련된 행동 방식은 규칙, 처벌, 감독과 통제, 수직적 조직입니다. 자, 그렇다면 Y이론, 긍정적 인간관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본래 일을 즐겨요. 수행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요. 창의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적절한 환경이 제공되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다. 여기에 관련된 것은 권한 위임, 자율성 부여, 수평적 조직입니다. 다음 공정성 이론이에요. 누구죠? 심리학자 존 스테이시 애덤스. 애덤스가 제안한 동기부여 이론인데요. 개인은 자신이 조직에 투입한 노력과 그에 대한 보상을 타인과 비교해서 공정성을 판단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공정성의 종류가 나와요. 네, 공정성의 종류. 배분적, 과정적, 상호적. 자, 문제에서는 설명을 쭉 하고 과연 어떤 공정성인가요? 이 분류를 물어보기도 하죠. 배분적. 조직이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성과, 보상, 자원 배분이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한 인식이에요. 자, 그럼 과정적은 뭘까요? 조직이 보상이나 성과평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얼마나 공정한가? 상호적 공정성. 조직에서 구성원을 대하는 대인관계의 질과 소통 방식이 얼마나 존중받고 공정하다고 느끼는가? 이런 상호작용에 관한 거예요. 자, 그리고 공정성 비교가 밑에 더하기 팁으로 나오는데요. 내부 공정성도 있고 외부, 절차, 종업원 공정성이 있어요. 자, 내부 공정성은 뭐냐? 나의 업무와 유사한 회사 내 다른 사람과의 공정성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외부는 동종 타기업에 근무하는 다른 사람과의 공정성을 비교하기도 하죠. 그리고 절차, 나의 처우가 결정되는 과정에 대한 공정성. 그리고 종업원, 회사 내부의 다른 사람과의 공정성을 비교하는 이런 다양한 공정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 설정 이론과 기대 이론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 관리, MBO라고 해요. MBO, Management by Objectives. MBO. 자, 목표 관리 다 아시죠? 조직과 개인이 명확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관리 기법을 말해요. 네. 피터 드러커. MBO는요, 단순한 목표 설정이 아니라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어떻게 해요? 일치시켜서 동기부여와 성과 향상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입니다. 목표 관리는 이러한 장점이 있고 우리 앞에서 한번 다루긴 했어요. 목표 설정 시에 스마트 원칙이 있다. 스마트 아까 앞글자 따서 구체적인가, 측정 가능한가, 달성 가능한가, 현실적이며 결과지향적 목표인가, 정해진 시간에 달성이 가능한가가 바로 스마트 원칙입니다. 자, 임파워먼트, 권한 위임이죠. 네. 어느 정도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서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네. 네, 임파워먼트의 목적 이러한 것이 있고, 자, 구성 요소 볼게요. 구성 요소는 여기 보이는 의미성, 역량, 자기결정력, 영향력이 있습니다. 임파워먼트의 수준을 보시면 개인 수준의 그런 권한 위임이 있고요. 집단 수준, 조직 수준이 있어요. 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뭐에 관련된 내용인가요? 그럼 보기에서 이제 임파워먼트가 나오기도 하고요. 글씨가 장난이 아니죠. 혹은 임파워먼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네. 파트 5, 챕터 5, 서비스 마케팅과 내부 마케팅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마케팅은요, 고객의 욕구 충족과 만족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무형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설계 제공을 해서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을 하고요, 유지하는 마케팅 활동을 말합니다.
유형의 제품 중심 마케팅과는 달리 무형이죠. 가치, 경험, 고객 만족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서비스를 통해서 긍정적인 경험, 인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금융, 부동산, 여행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마케팅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죠. 자, 서비스 마케팅의 유형이 있어요. 네, 중요한데요. 내부 마케팅, 외부 마케팅, 상호작용 마케팅이 있어요. 밑에 그림과 함께 보시면 되는데 내부 마케팅은 직원과 기업 간의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의 비전, 서비스 전략, 고객 지향적 가치를 교육하는 거죠. 목적이요, 직원의 만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마케팅 활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외부 마케팅은요, 기업이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의 가치를 알리고 구매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하는 마케팅입니다. 자, 다음 상호작용 마케팅인데요. 서비스 직원과 외부 고객 간의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고객에게 좀 긍정적인 서비스 경험을 제공을 하면서 만족을 극대화하는 활동이죠. 네. 이 서비스 마케팅 삼각형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내부 마케팅 아까 뭐라 그랬죠? 기업이 직원들에게 마케팅하는 거라 했잖아요. 내부 마케팅. 그래서 직원들의 니즈를 충족시킴으로써 이들이 고객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에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고객에게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 내부 직원의 동기부여 그리고 직무 만족도 향상을 통해서 기업의 비전과 가치를 내재화시키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예, 목적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부 마케팅의 주요 요소는 복리후생, 훈련, 내부 커뮤니케이션, 보상제도 등이 있죠.